돈의 시나리오 제3장 지수를 읽으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모든 투자물의 사이클은 반복되고 그 사이클을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흐름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인간을 살펴봐야 한다. 좀 더 정확히는 돈을 벌려는 인간의 욕망이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모든 주식은 회사를 기반으로 한다. 회사마다 가치가 있는데 어느 회사의 가치를 100에서 150원이라 생각해 보자. 이 회사 하나의 가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50원짜리이며 아무리 싸게 잡아도 100원짜리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150원을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에겐 모종의 기대가 생긴다.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다. 그런 기대는 더욱 많은 사람이 이 회사에 몰리게 만든다. 너도 나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 하고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된다. 이쯤 되면 이 회사의 실제 가치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미 이 회사의 주식은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되었으며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150원짜리 회사가 어느 순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한없이 오를 것 같은 회사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점이 온다.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측정된 회사를 누구도 사지 않는 순간 수요는 서서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 시기에는 회사를 싸게 산 사람들이 슬슬 주식을 정리해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낮아지게 된다. 그러다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적정 가격인 100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 그 가격은 적정 가격이었지만 높은 가격이었을 때를 기억하거나 높은 가격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눈에 이 가격은 굉장히 낮아 보일 것이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걸 보니 혹시 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급속도로 팔기 시작한다. 수요보다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폭락이 시작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도 가격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돈을 잃기 싫은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탐욕과 공포의 상승과 하강 곡선, 이 투자 사이클은 인간의 한계가 만들어낸 지극히 인간적인 흐름이다. 이렇듯 모든 투자는 곧 욕망을 매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주도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투자가 인간의 욕망을 매매하는 행위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 욕망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최대한 싼 값에 사는 사람, 최대한 비싼 값에 파는 사람, 최대한 싼 값에 다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벌 것이다. 앞서 특정 물건의 가격은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살 때 올라가고 공포심 때문에 팔 때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가장 비싼 값은 모두가 욕망으로 살 때 만들어지고 가장 싼 값은 모두가 공포심에 팔 때 만들어진다. 욕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없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부자는 언제나 3%의 사람들이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3%의 사람들이었다. 97%의 사람이 본성에 순응하여 돈을 잃을 때 3%의 사람들은 본성에 거슬러 돈을 버는 것이다. 나는 특별한 3%가 되기 위해 특별한 혜택 없이 우연히 얻은 행운 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유행을 바라는 비상식적인 사고를 버리자 비로소 조금씩 투자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한 나라의 인구 구조가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 내가 지수에서 찾은 가장 큰 핵심은 반값이었다. 지수는 특정한 주기에 위기를 반복했고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신호는
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반값이 되는 순간임을 알게 된 것이다. 가령 2200포인트가 직전 고점이라면 1100포인트로 떨어지는 순간이 저점이며 위기인 것이다.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수는 시간이 지나 다시 직전 고점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수의 사이클이었다. 이후 이 공식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통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경우 내가 생각한 것과 지수의 흐름이 달랐고 반값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왜 일본은 지수 회복이 어려웠던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을 인구 구조에서 찾았다. 나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폭발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100명만 사는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속에 20채의 집이 있다. 이 나라에서는 개발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그냥 있는 것을 활용하고 유지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가격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국가에 100명이 더 태어난다. 집은 20채밖에 없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간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고 경쟁이 필요 없던 사회에서 경쟁이 필요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 국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20채의 집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고성장기가 온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추가로 태어난 100명의 사람이 60세가 되어갈 때쯤 기존에 했던 100명의 사람이 수명이 다 되어 죽게 된다. 이미 지은 40채의 집은 있으나 이제 수요는 20밖에 안 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자 집값이 내려간다. 많은 돈을 집 사는 데 쓴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을 얻고 100명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요에 생겼던 학교, 식당 등이 사라진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00명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만들어놨는데 인구는 줄어든 채 유지되고 있으니 새로운 산업이나 개발이 자연히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출생 인구가 절벽에 가까울 만큼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구의 증가를 폭발적인 성장으로 만들었고 인구 감소는 이민이라는 카드로 훌륭하게 방어하면서 미국의 지수는 반토막이 나도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수를 관찰한 후에는 그 나라의 인구 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인구 구조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베트남과 인도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베트남은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성장의 주체가 되는 시점에 있고 인도의 인구 구조는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돈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